네, 오늘은 정말 귀하신 게스트를 제가 모셨습니다. 국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비롯한 발달 장애의 최고 권위자이시자 의사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스승님 유희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희정입니다. 권위자라는 거는 조금 과찬이시고요. 굉장히 훌륭한 후배 선생님과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6개월 만에 그러니까요. 뵌것 네, 같아요. 네. 저희 사실 교수님을 보호자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거의 이제 탑 넘버원 교수님이신데 이제 진료를 보려면 한 2년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항상 너무 죄송하죠. 이렇게 근데 유튜브에 나와주시니까 많은 보호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기다려 주셔가지고 저희가 미리 질문을 좀 받았어요. 네, 질문 엄청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그 질문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서 교수님께 실제로 좀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끝까지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관해서 진단 관련해서부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조기 발견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나이가 굉장히 어려지고 네. 있는데 정보가 많아지는 것은 참 좋은 점이지만 그렇죠. 네, 또 반대로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들 중에서 어떤 분은 70일 아기 아, 네. 70일이면 2달이죠. 70일 아기에 대해서도 이른 걱정이긴 하지만 ADHD, ASD 이런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자폐나 ADHD는 언제쯤 의심을 하고 확진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10개월, 뭐 12개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생기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유전자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아이가 태내에 있을 때의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생기는 거는 어쩌면 사실이지만 그걸 발견하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진단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하나는 얼마나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줄 아느냐, 또 하나는 이제 아이의 관심사나 놀이나 행동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좀 어떤 패턴이 있고 그런가 두 가지를 보는데 두 가지가 다 그 정도 연령은 되어야 그렇죠. 네, 그 아기가 일반적인 발달을 하느냐 아니면 뭔가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 전에는 사실 너무 어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비교할 만한 사인들이 많이 나오지는 맞습니다. 않으니까. 네네.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한다면 뭔가 아주 전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연구가 있긴 하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들을 다 걱정하시는 거는 오히려 조금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육아의 질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러면 교수님, 그래도 만약에 한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조기에 이거는 뭘까? 네. 뭐 이런 사인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눈맞춤이죠. 우리가 보면 사람이 항상 상호작용을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눈을 이렇게 쳐다보진 않거든요. 그쵸. 네. 눈맞춤을 얼마나 상호작용에 활용하느냐. 그거는 조금 중요한 사인인 것 같기는 해요. 그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이렇게 재미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보고 싶고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느냐.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24개월, 30개월 어린이집 갔다 오면 내가 어린이집에서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그쵸. 싶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맞아요. 근데 말을 잘 하지 못해도 엄마 내가 이거 정말 잘 만들었는데 엄마도 이걸 보고 나를 칭찬해 주세요. 같이 보고 즐거워해요. 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잖아요. 네. 나의 어떤 즐거움이나 관심사를 나누려는 시도를 보통은 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한 24개월이 넘어서까지 그런 시도를 잘 하지 않는 애기들, 조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협동주시라고도 하고 관심사의 공유라고도 해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시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엄마나 또래가 애기랑 뭔가를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럴 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람하고 무엇인가를 같이 하는 것에 굉장히 좀 미숙한 애기라는
뜻이겠고요. 그게 꼭 자폐는 아니라도 아, 네. 뭔가 상호작용의 발달을 도와줘야 되는 애기라는 사인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불렀을 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 네. 그걸 이제 호명 반응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아이들이 뭐 어떤 때는 딴 데 집중하고 있다가 안 보기도 하고 뭐 잘 못 듣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지만 이 애기가 일관되게 뭔가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사람들이 부르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몰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 이럴 때는 조금 도와줘야 되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유난히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인인데요. 저희가 사회적 참조라고 하는 사인이 있어요. 그거는 한 만 2세, 3세 만으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상황에 딱 맞닥뜨리거나 뭔가 좌절되는 상황을 겪어요. 엄마랑 손잡고 가다가 낯선 사람이 하나 딱 다가와요. 근데 그 사람이 애기한테 어머 누구야?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하겠죠? 뭐지? 뭐지? 엄마 뒤로 숨거나 아니면 엄마 얼굴 이렇게 쳐다보겠죠. 저 사람 누구야? 괜찮은 사람이야? 네. 이거를 엄마 얼굴을 참조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죠. 그거를 이제 사회적 참조라고 하는데 그거를 일관되게 잘 하지 않는 친구들이 네.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 아이들도 역시 뭔가 상호작용에서 일반적으로 발달하지는 않고 있을 사인 네. 가능성을 보여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것만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진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성의 질과 이게 연령에 맞는가, 그리고 이 아이가 처한 상황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있나 없나 그거를 평가하는 건 조금 약간 과도한 걱정이신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빨리 발견해서 도와줘야 되는 문제이니만큼 그러니까 예민하게 민감하게 캐치하시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본인도 네. 힘들고 그러니까요. 아이도 네, 힘들 수가 네,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얘기라서 쉽게 드리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완치가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물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기능이나 내지는 사회성의 질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는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가졌어도. 근데 이게 뭐 몇 개월 이내에 개입을 하면 완치되고 소위 정상, 요즘엔 정상이라는 말 잘 안 쓰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의 의학적인 기준으로서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진단명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부모님들도 진단명이 있고 없어지고 이거에 맞아요. 집착을 네, 하게 네, 되는데 네. 예를 들어 돌 때든 걱정이 되신다 혹은 18개월까지 기다렸다가 병원 가봐야지 이것보다도 네. 우리 아이가 좀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구나. 그렇죠. 네네. 좀 다른 친구들보다 네. 반응이 좀 적구나. 네네네. 그래서 그럼 내가 조금 더 그쵸. 상호작용을 끌어내야 네. 되겠다. 네네네. 그리고 얘하고 더 의사소통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게 네, 그게 맞는 맞겠네요. 방향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이제 아기들 놀이를 촉진하는 걸 도와주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코칭 같은 거 그럼요. 네, 받으시고. 그런 것도 좋고 아기랑 같이 어떻게 놀이를 해야 되는 진짜 방법을 모르는 맞아요. 부모님들 많이 네. 있으실 수 있잖아요. 놀이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잘 모르니까 더 그러니까요. 사실 또 걱정될 수도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다 있을 수 있고요. 더구나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조금 미숙한 친구라면 이제 놀이를 이제 시도할 때 원하는 반응이 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훨씬 더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놀이 방식을 가르쳐주는 뭐 공부를 좀 하시는 거 그런 네, 정도는 그거 저는 좋은 굉장히 것 좋다고 같아요. 생각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도 우리가 치료나 이런 개입의 목적이 진단명을 없애는 것보다도 맞아요. 사회적으로 더 질적으로 네, 잘 살게 네, 하는 네, 게 네. 목표니까 이 네. 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아직도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열심히 취약 전에 열심히 정말 달리면 진단명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정말 한 20% 정도는 너무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진단을 내리기가 민망한 그런 진단에 케이스들이 있죠. 이렇게 그랬나? 잘 해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네. 발전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시는 목적이 진단명을 없애겠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특유의 문화. 정답을 맞추고 네. 합격점을 받겠다. 약간 그런 문화에 맞아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건 아닌가? 약간 그런 맞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진단이 없어지지 않아도 그 아이가 잘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얼마든지 있고 실제로 독립하는 아이들도 많고 네. 그렇거든요. 네.